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이 오를 거다. 그거는 요번 이 환경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방송은 지금은 덜한데 입주 매물이 폭탄이 터져요. 호재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책의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이 총선, 4월 11일 있게 되는 총선 때문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이 있죠.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죠. 일단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에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공약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민생 토론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언론에 많이 오픈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공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TX가 나오고 그죠? GTX의 효과는 현장에 GTX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호재라고 얘기하고 들썩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는 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호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뭐 5대5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국가 재정이 없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민자로 한다 그러지만 지금 연장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죠. BNC 그 결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안 내용을 보면요. 대도시 광역 도로망 계획에 대한 법안이 있어요. 네. 법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지정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는데 3년 걸려요. 공사기간 10년 더하면 15년 뒤에 일이니까 15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챙길 필요가 있고요. 다음 공약으로 이제 엊그제 발표한 거죠. 오늘 발표했나요? 세종시 이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야 뭐 제3당 다 특별히 내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로 가니까 공약이 예전만 못합니다. 총선 공약이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이전이 좀 크죠. 근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 일대를 뭐 개발한다. 뭐 문화, 교육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세종시 충청도민한테 표심을 자극할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것도 근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네. 여야가 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정책이니까 세종시 이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데 언제 로드맵이 없잖아요. 네. 뭐 언제 하겠다, 언제 이전하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던진 거예요. 총선 끝나고 과연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세종시가 요즘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 때문에 다시 호가는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매수 세력이 안 붙고 매수 세력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책은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될 것 같아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실현 가능성이라는 어떤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네.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서 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런 곳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총선 이후에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집권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다고 가정하면 세종시는 좀 탄력을 받겠죠. 아, 진짜 뭐 국회의사당도 그쪽으로 좀 옮기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발표했거든요.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탄력을 받겠죠. 왜냐하면 던진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이전은 크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일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전하길 바라잖아요. 서울이 너무 고밀도 밀집화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가 좀 탄력을 많이 받을 거고 인근의 대전도 뭐 영향을 받겠죠. 그쪽 지역은 좀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고 이기고 나면 뭐 용인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텀이 긴데 십 년 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집권 여당이 집권했다는 자체로 인해서 사업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한 곳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도 조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특별히 해당 사항은 없고 GTX 연장선 그 부분도 이미 시장에서 뭐 속사를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 중에 어떤 매도자 입장에서 좋다고 보지만 실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호재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호재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김포, 부천 여기가 이제 GTX 그 부분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사업 타당성도 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그 분야가 일단 두 군데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러한 것들 보면은 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살벌한. 건설업. 총선 이후 네. 이제 그동안 눌러왔던 건설업 쪽에서의 4월 위기설이 본격화될 것이다. 네. 막 많은 부도와 함께 이런 폭풍과 몰아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의견이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아, 그게? 네, 의견이 아니라 왜 팩트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4월 15일이 법인 감사 회계 보고서 제출 기한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 이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뭐 한 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스스로 책임져라 얘기했고 그리고 PF 부실에 대한 보고서를 양식을 바꿨습니다. 양식 구조 개선을. 그래서 그 PF의 어떤 뭐 태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외상 매출 채권을 갖다 우리 이건 우린 부채가 아니다라고 태영은 잡고 감사기관에서는 아니다. 결국은 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잡아야 된다. 설왕설래하면서 뭐 부실액이 차이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완벽하게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현황이. 네. 그랬을 때 지금 태영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게 이미 벌써 나왔고 회계 5천억 이상 마이너스라고. 네네. 2,600억인가 3,000억을 찍었고 5,000억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보고서 나오면 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죠? 거긴 공시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태영이 자본 잠식인데 그 어떤 베이스의 팩트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요. 제가 업체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만 하면 알만한 업체. 예전에 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던데요. 그 업체들도 다 자본 잠식이에요. 아, 뉴스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 잠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회생이 거의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작은 데도 아니고 큰 데도 이런 상태니 작은 현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거나 PF 조달 금리도 더 높게 받았을 거고 사업 여건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런 건설회사들은 이번에 그 감사 보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속살들이 다 나오면 거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이미 한계 기업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던져놨고 그러면 정리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버틴다 할지라도 레고랜드 사태가 2년 전이었잖아요. 이제 2년이 돼가죠. 올해 한 10월 달 되면 그 2년 차면은 벌써 조달금리 지금 현장들이 계속 그때 못한 게 지금까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2년 치면 신용등급 제가 알기로 A 이하는 거의 12% 정도로 조달금리가 있었거든요. 회사채가. 네. ABCP 같은 것들. 그러면 12% 2년이면 24%잖아요. 네. 수익은 이미 날라갔잖아요. 손실이 확정된 거예요. 그럼 그 현장을 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양가에 분양이 안 되는데. 그럼 채권단 입장에서 정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주단이 협력을 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렇죠. 정부가 가이드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토지 가격이 60%까지 내려오게 되면 현장들은 그럼 뻗는 현장이죠.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큰 회사들이 인수를 해서 토지 가격 60%대 매입을 해서 건축비가 뭐 5% 10% 올랐으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를 조금 낮춰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60%란 건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리할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그렇죠. 미리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4월 총선 이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뭐 작던 크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쪽 PF에 대한 부실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태영건설도 4월 11일 날 그 워크아웃 네, 네. 결정하기로 했는데 5월 11일로 연기가 됐죠. 이거 가지고도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영이 제출한 보고서나 원래 그럼 이제 채권단하고 워크아웃을 하기로 결정했으면은 기업 구조, 경영 구조 개선 계획서가 나와야죠. 나와서 채권단하고 사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빚이 여기 얼마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들한테 얼마를 먼저 줄 수 있고 이건 천천히 갚을 수 있고 서로 얘기를 해서 채권단 입장에서 이게 그나마 최소의 어떤 채권 담보로서 역할이 되겠구나 판단하면 오케이 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하고 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이자들을 유예해 주면서 서로 같이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월 11일이 제가 알기로 기업 구조 개선 계획서, 경영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벌써 연기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본 잠식 뉴스가 떴고 보도 공시가 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거죠. 태영의 부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면서 대주단을 협력해 가지고 우량 현장은 살리고 불량 현장은 정리하면서 구조개혁 워크아웃을 가야 되는데 태영의 입장이 모호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살리려는 의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서 막 화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 이렇게 뭐 태영건설의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그 데이터도 좀 나왔네요. 부동산 네.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네. 건설사 손실 규모가 최대 8조 7천억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네. 또 예상이 나왔다고요? 네. 더 커진다 이거죠? 네. 손실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가 치킨집을 차리는데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치킨이 계속 잘 팔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차렸는데 그때가 마침 정점이었고 치킨집이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가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손실이 나나요, 안 나나요?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 비싸게 잘못 사가지고 땅을 비싸게 사서 사업성을 유지할 수가 없으면 손실 확정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PF 전체 부실 규모 중에 지금 8.7조 얘기 나왔는데요. 추가로 하락할 경우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게 웃깁니다. 지금 제대로 하락 안 했거든요. 네. 이거는 표현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위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계부채로 인해서 소비 감소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 바람에 일어난 어떤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손실을 유지하려고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서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겠죠. 정부도 연착륙을 가는 것이 나은 건지 이걸 유지하는 게 나을 건지. 근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 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더불어 이제 예상되는 건설사 손실 규모는 사실 추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맞다고 봐요. 추가로 하락하는 정도가 갑자기 매수 심리가 진짜 막 바닥으로 앉을 경우에 네.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하죠. 경제 시스템까지 금융하고 경제까지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부가 그걸 방치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사 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지금 135조 부실 채권 규모에서 거기서 반토막 쳐도 한 70조? 이거는 좀 확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70조, 50조에서 70조는 확정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시장에는 좀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하겠죠. 네. 일단 그 추가적으로 경기가 더 부동산 경기는 하락할 것이다. 일단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상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조정폭이 너무 약합니다. 약하고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는데 시장 상황을 보니까 요즘 거래 패턴이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작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는 10억, 서울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의 거래가 꽤 많았어요. 서울 경기가. 근데 올해는 지금 60% 이상이 6억 이하 거래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수요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때 하기 전에는 주택가격이 좀 내려왔을 때잖아요. 네.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못 사는 분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 못 산다는 얘기는 가격을 낮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낮춘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거래량 증가의 양상은 같지만
가격 수준이 틀리다는 점. 이거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운사이징의 수요들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더 가격이 받쳐져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시장의 어떤 하락 기조는 이제부터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이제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이러한 변동성,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좀 이렇게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뭐 올해 금리나 3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우리가 전통적인 이론에서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담이 주니까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MB 정부 때 금리 인하를 했는데 거래량은 줄고 주택가가 하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3.5%에서 5.5%까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때 이제 외부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그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MB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네. 금리를 낮춰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안 좋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죠. 그래서 5년, 6년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더 상황이, 외부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환경이 다르냐면 제가 하나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11번의 미국의 그 금리나 긴축정책 시기입니다. 네. 제목처럼 11 모니터링 팔러시 타이트닝 신스 196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빨간색으로 제가 하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박스가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가 원래 6입니다. 여기 6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게 소프티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착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드는 경착륙 개념이에요. 네. 근데 1998년, 95년, 99년 이때가 소프트하잖아요. 연착륙. 네. 이거에 맞춰서 보시면 연착륙이 제대로 되는 게 이 두 번이에요. 매년 이거 하나 잠시 있던 거 하고 11번 중에 연착륙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네 번은 있었는데 제대로 된 건 이거 한 번, 1995년까지 한 거 이거요. 그 뒤에는 소프티시, 조금 덜 연착륙이죠. 여기 두 개. 네 번인데 여기 볼게요. 이게 미국 금리거든요. 그럼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금리가 올려가지고 3%에서 6%를 올립니다. 네.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0%에서 5% 올랐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3%에서 6.3%면 2배 반이에요. 빡 올리니까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같아가지고 내려봅니다, 이렇게 살짝. 그죠? 두 번을 내렸어요. 한 번, 두 번을 내렸어요. 네. 내리고 나니까 약간 또 펌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렸죠? 여기까지 소프트 랜딩이 됐어요. 네. 다시 올려서 소프트 C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95년부터 98년 정도까지 잘 간 건데 여기까지는요. 갔는데 다시 이게 조금 낮추니까 여기서 낮췄거든요. 4.75까지요. 네네. 낮추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립니다. 그럼 요 그림이 지금 제가 최근에 여기서 며칠 사이에 제가 영어는 짧지만 요새 구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번역 기능이 알고 보니까 그 번역 기능도 우리나라 구글 직원 중에 우리나라 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을 해서 제가 보는데 칼럼니스트나 전문가들이요. 며칠 전에 조금 샵하신 분들이 이걸 딱 지적하면서요. 파월이 지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역사에 남을 때 파월이 그 폴 보컬을 존경하면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정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파월이 뭐 비둘기파 발언했다, 매파 발언했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래? 데이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랑 연결되잖아요.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데이터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올려주고 그러면 95년부터 오른 상태에서 내리고 이 기간이 5년, 4년 갔잖아요. 여기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은 금리 정책과 상관없이 터졌잖아요. IT 버블은. 네네. 이건 버블로. 그러면 이 정책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요번에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칼럼과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미국 상황이 이럴 것 같아요.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미국이 일단 금리를 3번 내리면 잘하면 1%, 적으면 0.75 내리겠구나. 내년에 하면 합하면 한 1.25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5.5 빼기 1.25, 1.5면 얼마예요? 4%예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죠. 우리 몇 프로예요? 3.5%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거기서 같이 따라서 1.5를 내려요?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혔는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우리도 따라 내린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겠다. 조금만 내리겠구나 판단이 되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국도 인하할 수 있잖아요. 네네. 왜? 건설사를 위해서 또 영끌하신 분들의 뭐 가계부채를 좀 완감하기 위해서 부채 연체를요. 그럼 0.5에서 0.5 내린다 할 수도 있고 1%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대표님도? 0.75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환율이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네. 어제도 1340원 찍고 이러다 1400원 가면 나라 진짜 거들납니다. 한국은행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아, 0.5는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액션상. 그럼 여기서 정부는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게 투트랙을 쓸 겁니다. 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또 이게 쓸데없는 도화선이 될까? 중요한 건 코로나 시절에 그 폭풍 장세는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우리? 0.1%였어요. 3%하고 2.5%하고 0.5 두 배 반 차이예요. 시장 환경이 일단 틀리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스트레스 DSR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번에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 올렸지만 지금 6월 말까지는 25% 적용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 DSR 금리가 매년 12월 달에 발표합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발표한 12월 15일에 발표한 게 1.5였어요. 네. 지금 전반기는 0.37로 적용하고 하반기 가면 0.7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5%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0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인하해서 3.0에다가 1.5 이거 들어가잖아요.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내년부터. 그럼 몇이 돼요? 4.5가 돼요. 네. 그러면 3.5가 4.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부는 이 정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안 할 수도 없고 바젤 3 때문에. 네. 그럼 우리는 시장을 정신 차리고 봐야죠.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지금처럼 부동산을 상승 여력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올 연말에 가상금리를 어떻게 정할까요? 작년에 1.5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펌핑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정부는 이게 나중에 크게 터질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는 최대 3%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걸 2%나 3%로 잡아버리면 집값은 잡히겠죠. 이 투 트랙을 쓸 겁니다. 네. 금리 인하는 하는데 어쩌면 안 하는 게 좋지만 네. 할 때는 이 가상금리를 더 세게 매길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이 오를 거다. 그거는 요번 이 환경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얘기까지 할게요.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한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시중은행들의 네.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뉴스들이 네, 좀 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 은행들이 5대 금융 회사들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도 올렸는데 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던 어떤 분위기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올린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그림 보시면요. 녹색에 신한은행 지난달 이렇게 써놨잖아요. 20bp 올렸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다 뭐 최대 30bp, 0.3이면 크죠. 그렇죠. 금액이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부담되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보면 이렇습니다. 당국의 보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수준이 있어요. 네. 금감원에 이미 발표했어요. 올 연초 되기 전에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경상 GDP 증가율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데 지금 1월, 2월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네. 이건 요번에 말한 신생아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산입이 안 된 수치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네. 금감원도 놀래고 약간의 좀 경각심을 갖고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요인도 또 찾아봤어요. 어떤 요인이냐면 이 금융감독원 우리 카드 대란 사태 대표님 아실 거고 네. 저도 LG 카드 대란 사태였죠. 그때 흔들거렸잖아요. 나라도 빨리 막아 다니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2023년 말 기준 8개 카드사들이요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체율이에요. 추세가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연체율조차도요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잔액 줄이고 대선 삼각비도 투입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조를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카드사의 어떤 실적이나 약간 리스크가 좀 발생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우리 카드도 있고, 그죠? 하나 카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신한 카드도 있고, 5대 신용은행 카드가 다 있잖아요. 카드사 손실이 3조라 그러면 벌써 카드사별로 뭐 5천억씩은 지금 툭툭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6천억씩.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영업의 어떤 이익 마진을 최소한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디서 올릴까요? 카드 대출로는 지금 금리가 높거든요. 이걸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대출 금리 정책 협조에 의한 금리 하단이 낮아진 거를 영업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라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은행 자체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연체 잔액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 금감원이 3월 21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 7%, 한 6.8% 나오거든요. 지금 저축은행은 지금 자본 잠식 들어간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뤄질 어떤 부동산 말 신용 경색의 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대비해서 은행들도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 미국 금리하고 또 관계없다. 이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인가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27만 건을 넘겼다. 네. 점점 이게 쌓이는 지금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역대 최대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서울이 지금 한 8만 3천 건 넘었고요. 경기도가 한 15만 건 넘었고 그것만 해도 23만이잖아요. 인천도 매물이 엄청 많아서 27만 최대치입니다. 네. 우리 역사상 통계는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역대 최대치의 매물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도 조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 증가 수준이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터지고 나서 조금 오른 상태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준하고 반토막 수준도 안 되니까 평균 거래량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거래 상승이 뭐 보도상에서요 거래량 증가 이 부분은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고 추세적으로 앞으로 이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한 6,100 되거든요. 이게 한 5,000, 6,000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2,000대, 3,000대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거든요. 힘이 약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또 뭔가요? 앞으로 나는 빨리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는 시장이 더 오르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는 소유주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시장 예측이 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수요공급 법칙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파는 게 많으면 당연히 싸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그렇죠. 시장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하락하는 하나의 그 시그널로 이 매물의 증가 네, 맞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매물 증가 그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이 어때요? 계속 치고 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쉴 때가 언제냐면 대책 발표할 때입니다. 1.3 대책 발표할 때. 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그림상 해석할 게 뭐가 있냐면요. 매매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매매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이 감소하죠. 이때는 부동산이 약간의 강세를 띨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역으로요. 매매 물량이
늘어나다가 줄기 시작하는데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 이 구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락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벌어졌다가 요 구간이 또 나오겠죠. 여기도 벌어졌다가 지금 벌어진 게 갭이 더 크잖아요. 네네.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갭이 크니까 하락폭도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조정폭이. 뭐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매물 증감세가 심상치는 않다. 불과 2년 사이에 2배가 넘으니까 250%니까요. 이거는 거기다 입주 물량이 또 꽤 됩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특이한 현상은 저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물량 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서초, 송파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 요거 노란 선은 강동구거든요. 강동구는 네. 좀 덜해요. 강동구는 지금은 덜한데 5달만 있으면 난리가 나죠. 왜요? 둔촌중앙 올림픽 파크프로 12,000개, 아. 강동구의 밀레니엄 3,000세대 그 일대가 그럼 15,000세대가 9월 가을부터 폭탄이 났죠. 입주 매물이 폭탄이 터져요. 이때 이제 뭐 시장이 좀 입주 변동이 클 폭탄이군요. 거고요. 강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기 1월 1일 여기 딱 보이시죠? 1월 1일 날 물량이 약간 줄는 것 같은 액션을 취했다가 1월 2일 지나고 나더니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매물이 어때요? 특히 3월 달 들으니까 급증합니다. 네. 지금 그림이 급증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 시장은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아. 조정 하락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판단되실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가격이 좀 빠지는 현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렇게 매물이 쌓이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이지 않냐, 강남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데이터로는 점점 서울을 빠져나간다면서요. 인구가 줄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작년에만 해도 한 10만 이상이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나갔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그쪽이 이제 인천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지금 입주 물량이 아직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세대입니다. 근데 뉴스에 자주 안 나요. 신기하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차로 차 안 막힐 때 10분 거리잖아요. 네. 그 거리가 막혀도 한 4, 50분이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구로구, 뭐 양천구 그쪽에 구주택, 구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다 6, 7억, 8억 그러거든요. 비싸면 뭐 10억도 가고. 네. 그런데 인천에 새 집에다가 새 집은 요즘 잘 짓잖아요. 단지도 크고. 이런데 뭐 3억, 2억 5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한 몸 불살라. 처자식 편하게 지내고. 네. 기본으로 4년 했다가 운 좋으면 8년 사는 그 사이에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6억, 7억짜리 전세 들고 계신 분은 직장이 여의도면 인천으로 전세를 이사 가고 남는 4, 5억을 갖다 자산 관리를 하면서 불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집값이 올라서 밀린 것도 있지만 대체재가 없다라면 덜 갔을 거예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물량들이 인천하고 김포 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좋잖아요, 또 아파트가. 그렇죠. 새 아파트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시설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이탈 현상이 집값 영향도 있고 대체재인 신축 아파트들이 인근에 많이 생겼다. 경기도 수도권에.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초 강남구 있잖아요. 네. 이 그림 보시면 요새 뭐 강남구 뭐 어쩌다 뭐 보합이다 상승이다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바닥 찍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3월 22일 상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세가 훨씬 많죠. 그리고 거래가 뜸해지죠. 그러네요. 네, 이게 시장 모습입니다.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도 이때까지만 버텼어요. 3월 1일 이때까지 좀 버텼다가 이때부터 좀 바뀌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좀 지켜보는 어떤 지혜, 이것도 다른 걸 보시면서 시장이 이게 쉽게 상승을 못하고 있구나. 신생아론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GTX 3월 30일 날 오픈하는 네네네네. 개통하는 네. 이 GTX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지역들이 막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뉴스에. 동탄 롯데캐슬이죠. 롯데캐슬이 104제곱 41평. 그게 22억을 찍어가지고 뭐 보도에 난리가 났죠. 엄청나네요. 그럼 제가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거기 2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송파의 엘리트, 리센츠 그거 있잖아요. 거기 22억 가거든요. 똑같이 3억 싸면 2억, 3억이거든요. 네. 그럼 어디 거 사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약간 좀 고평가된 것 같은 느낌이 고평가 드시잖아요. 같네요. 호재는 호재지만, 근데 그 동탄역을 마주보고 그 입지가 가까워요. 주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복에서 이쪽 반대편 전철역 반대편 지역은 녹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입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준공연도 좀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시세가 12억, 13억이에요. 그럼 반토막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대장 아파트로 그쪽에서 뭐 빚을 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거래 건수 좀 적어요 또. 많지가 세네 달 않고. 동안 한 건 뭐 듣고 뭐 이러니까 마치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질 필요 없고 일종의 GTX 연장선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들도 호가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받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다 아시는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싸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 적정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GTX 인근의 주택 가격들은 약간 펌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오를 거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오를 여지가 다 이미 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걸 기대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볼 만한 GTX 노선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김포 부천이요. 김포 부천. 네, 그쪽 Y자는 거기잖아요. 네네. 그쪽은 제가 볼 때 이미 증명된 곳이고 GTX가 정말 필요한 곳이고 아, 그리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사업성 검토상에서도 뭐 타당성 정도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직 검증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수도 동탄 구간이 이제 30일 날 이제 개통하잖아요. 그 개통발로 그 좌우 3월 말은 지금이죠. 지금부터 4월 총선 전까지 반짝일 수 있는데 만약에 총선이 딱 끝나자고 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기운이 오래 못 가고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뭐 PF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심리가 약간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GTX도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개통 이것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GTX하고 더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전철역이 개통하면 1970년, 80년, 90년 초만 해도 전철역이 개통하면 다른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아시지만 서울은 전철역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좀만 가면. 물론 간혹가다 마을버스 조금 타고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 정도야 감수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주택가격이 상승을 받지만 오픈하고 나면 도리어 하락하는 게 지금 2010년 이후 현상이에요. 네. 이것들이 이제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철역 개통 효과 없다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 얘기에 맞춰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뭐라 그러죠? 호재 소문에 사고 뭐 뉴스에 판다. 뉴스가 나오고 네네. 그거랑 한번 연결해 보시면 어때요? 아직 개통이 안 했으니까 쭉 가고 개통되면 판다. 그게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시대가 됐다. 왜? 그것이 뚫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전철로 바꿨을 때 그 교통 어떤 편익의 급증 그 부가가치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 수준이 그죠? 대체 수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 속칭 꼰대 베이비 부모들의 생각이고 젊은 분들도 그거를 그냥 마냥 어떤 논리와 이런 거 없이 당연히 교통이 좋아지면 올라지는 건 맞지만 이미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발표만 해도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시장에 반영돼가지고 요즘의 패턴은 개통이 되면 도리어 내려가는 것도 꽤 많더라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신다라면 지금 파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저를 화내겠지만 네.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만 실제 상황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제가 2010년도 이후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외람된 얘기인데 그 대표님이 저번에 삼성 SDI를 저한테 추천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대표님 말씀을 그 전에 여러 번 주셨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잘 신경 안 쓰다가 삼성 SDI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했다가 그 신용장관가 그걸 잘못 써가지고 온팍 초보일 때 애정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네. 거니까. 근데 이제 보기도 싫다가 애정은 있다가 대표님 얘기해 주니까 대표님 말씀은 제가 2, 3년 지금 뵙는데 그 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30몇 프로 몇 달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 로드맵 폐지 추진 네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타임도 이상하죠. 네, 총선을 앞두고 그냥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게 건강보험료, 재산세, 의료보험료 계산할 때 다 기준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세금들을 조금씩 더 내는 거고 그 기준을 우리가 일반 샐러리맨들이나 청년들은 샐러리맨들 집 사기 힘들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구의 50%가 다들 이제 취약계층이나 샐러리맨들인데 정상적인 중소민층이라도 집이 없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이 한 채 있는 것은 거주용이라고 치고 네. 거주용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과세를 많이 안 합니다. 거주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런 거는 투자도 있지만 투기성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객관적으로. 영끌을 했던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유지하려면 도로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CCTV도 관리하고 이러니까 그 집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를 다 내잖아요. 가치에 맞게. 근데 그 가치에 맞게 내는 걸 갖다가 지금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의 70%에 형성돼 있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다 시세로 받으니 우리도 그걸 시세대로 가자. 그리고 너무 부담되면 세율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돼서 과표 현실화라고 표현하죠.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6억을 계산해?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있는 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면 세율을 조정해야겠죠. 누가 봐도 알맞게. 그렇지. 고급 자동차 비용 많이 들어가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급 자동차 자기가 몰려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서 벌어진 것이 이제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라는 걸 두죠. 국가가 정한. 그 가격이 대부분은 시세 수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 그 어떤 패턴에 따라 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낮아요. 네. 낮으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화 로드맵을 만든 것이고요. 90%까지 하겠다라고. 그 내려가면 내리면 돼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과중한 뭐 공평한 과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좀 거꾸로 표현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 부분이 얼핏 들으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혜택을 보는 그 비중을 따져봤을 때 조금 상위층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중산 서민층들은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선거용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할 때 그러면 뭐 시행령 구조라든지 공정가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걸 해서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낮추는 쪽으로 간다는 건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을 낮추는 이 정책이 맞나요?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선거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방향으로 던진 것 같다. 이것이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비용들이 다 낮아지면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그 운영은 또 어떻게 해요? 고갈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던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을까요? 뭐 상승 쪽이 됐든.
네, 상승 요인은 되죠.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서 물론 세금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는 드문데 전 정부에서 좀 과도하게 조금 징벌적으로 매긴 부분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효과는 분명히 보유 부담을 줄여주잖아요. 네. 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 부담을 그렇게 안 느끼지만 한 집 중에서도 비싼 집들, 강남에 막 3, 40억짜리 이분들은 세율이 낮대도 부담액이 좀 되잖아요. 3, 40억짜리 집 몰면 그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그 보유세가 좀 저렴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많이 그 금액이 높으니까. 그러나 중산층에서의 어떤 그 차액은 그 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그 비해서. 그래서 그 고가주택을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 개념이잖아요. 투자의 개념일 때 버틸 수 없는 세금이 나오면 영끌어서 막 올인한 사람들은 올라갈 것만 보고 갔는데 세금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낼 여력이 없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하락률이 되잖아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으면 세금 낼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부담 여력이 높아지니까 부동산에는 분명히 상승 요인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